네, 그럼 토론의 진행을 위해 좌장을 맡아주실 이정원 부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입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날씨도 굿고 한데 이렇게 저희 포럼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정재윤 교수님 또 세 분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스프루가 50주년이고 그다음에 또 올해가 아시지만 키스트가 5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과학기술 저희 행정이 또 정책이 시작된 게 한 50년이 되고요. 저희 스태피는 내년이 30년이 됩니다. 30주년이 돼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그 정책 연구를 해왔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들을 몇 가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오늘 정재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혁신 정책의 어떤 새로운 주제 혹은 비전과 관련해서 지금 학계와 또 관련 연구자분들과 저희가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희망컨대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평소보다 포럼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들이 또 토론 내용에 굉장히 충실하고 또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자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토론 시간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15분 정도씩 저희가 아마 토론 시간을 드릴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플로어에서 질문과 혹은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에 대한 소개는 좀 전에 사회자가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순서를 이제 학계 학술적인 또 의미를 주실 홍영덕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연구 현장에 계신 안호성 박사님 그리고 정책 현장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는 용 국장님 이렇게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학술적 관점에서 어떤 혁신 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의견을 홍영덕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의 홍영덕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그 토론자로 나오면서 저는 어떤 그 스탠스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 정부에 계신 분도 초청을 하셨고 연구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할 역할이 어떤 그 개념이나 어떤 그 논리 구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어떤 그런 우리나라 현실이라든지 연구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은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정 교수님을 알아오면서 그 오랫동안 했던 그런 그 연구 경험과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혁신 정책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제안을 하는 이런 그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적인 시도 소설적인 이러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뭐 어떤 그 새로운 얘기보다는 이 글의 완성도나 또 이 글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첨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몇 가지 슬라이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혁신 정책의 범위와 영역이다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도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지금 혁신 정책에 관해서는 그동안
사이언스 팔리시나 테크놀로지 팔리시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나 또 뭐 혁신 연구나 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용어로 혼재돼서 사용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이 정책 영역에서도 그렇게 어떤 그런 그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혁신 정책에 대한 분야, 영역 이런 것들이 그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정 교수님의 어떤 그 발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기술이라 어떤 그런 그 과학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의 경제적인 이 발전이나 전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 정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그런 이 그 자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혁신 정책이 더 이상 과거의 과학 정책이라든지 기술 정책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혁신 정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혁신 정책의 진화입니다. 혁신 정책이 진화인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정책은 혁신 패러다임의 어떤 그 변화나 또 혁신의 범위가 점차 이 사회 경제적인 그 영역으로 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요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러한 그 정책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되어 오는 이런 이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위적인 구분이긴 합니다만 1세대 선형 모형에서 2세대 상호작용 모형 시스템 모형이라고 하고요. 3세대의 그 총체적인 홀리스틱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논의와 관심은 3세대의 혁신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혁신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어떤 초연결 사회나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낯설은 용어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미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서는 낙제 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의 관심은 미래의 혁신 정책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미래의 혁신 정책 과정은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로 우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정 교수님의 어떤 그런 그 논리 구조가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스프루나 혁신 관련 그 학회들에서 나타나는 학술 논문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그 이슈나 키워드를 끌어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새로운 이 그 시대, 새로운 뭐 이런 그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어떤 그런 그 이슈를 도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떤 그 혁신 정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제의 그 화두가 이미 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빠른 어떤 그런 그 사회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저성장, 높은 불확실성, 빠른 어떤 그 기술 변화 시대에 어떤 그 혁신 정책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게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뭐 공상과학이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사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그 정리를 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혁신의 양상이라고 할까요? 혁신 연구의 어떤 그런 그 이슈들을 어떤 그런 그 영역이나 어떤 그 키워드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이 다크 이노베이션이다. 이게 보이지 않는 혁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혁신이라는 것이 논문이나 특허나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브랜드라든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영역에서 혁신이 나타나는 이런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서비스 혁신에서는 뭐 IT 기반의 어떤 그런 새로운 환경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심, 그린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웰빙 이노베이션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얘기들도 굉장히 그 많이 하는데 단순한 그 협력 차원이 아닙니다. 이 컨버전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그 융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에서의 그 네트워크라든지 개방형 혁신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기업과 정부도 정부의 특히 어떤 그런 그 정책 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팩터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도 상당히 다른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부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그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꾸 이 토론자로 나온 토론자는 어떤 뭐 이 긍정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정 교수님 잘 아는 그 벤 마틴 교수의 논문을 보면 혁신 연구 주제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적이나 사회적인 이슈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반성이기도 하고 학문이 과연 어떤 그런 그 이 사회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의 그 변화가 이 제조보다는 어떤 서비스고 생산보다는 지속 가능성 부분이고 부의 창출보다는 행복이나 복지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논문들은 아직도 그 전 이슈를 쫓고 있다는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문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본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구글 스칼라의 2013년도에 검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이런 그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허의 그 이슈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선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슬라이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혹시 이제 그 정 교수님 보시면 굉장히 그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말씀드려 볼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셨던 향후 과학기술 정책 연구 이슈가 도출된 그 이슈들의 우리나라의 그 정책 이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리 구조를 보면 글로벌 수준의 혁신 정책 연구를 분석을 해서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그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이슈를 이제 그 도출했는데 제가 같은 그 논리 구조상 사실 뭐 이건 짧은 어떤 글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외의 어떤 그런 정책 현황이나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정책 이슈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혁신 정책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국내 혁신 정책 연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논의를 전제로 해서 이슈가 도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정책 과제가 아니라 정책 연구 과제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제가 도출됐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중간 부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 연구 이슈가 이제 혼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건 뭐 그냥 그 책 잡는 거라고 들어줘서도 괜찮습니다만 어떤 그 이론과 개념적인 그 이슈와 정책적인 사실 정책 문제라는 것은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한 그런 그 이슈들에 대한 이 영역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어떤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이슈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로 우전 쪽이라는 건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상상하고 창의적인, 여기 뭐 맥락이라고 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 정책의 어떤 그런 그 진화나 이런 그 맥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은 없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이런 그 혁명적인 미래라는 것은 이 과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주 새로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생태계나 어떤 그 혁신 플랫폼에 관한 어떤 이런 얘기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과제들이 도출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뭐 다섯 번째는 이제 뭐 그 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 혁신 정책 이슈는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역할 변화에 대한 그런 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마지막으로는 그냥 팁이라서 그냥 제가 그동안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 혁신 패러다임이 선형 모형은 아주 옛날 거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그 선형적인 시간적인 동태성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연구가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런 그 생각들 합니다. 이 주제가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혁신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구 논문이나 연구 글들 보면 실제의 지나치게 어떤 그런 그 오리엔티드 돼 있다 보니까 이론적인 어떤 그런 그 맥락이라든지 개념적인 어떤 그런 그 논의가 부족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개념과 실제 간의 어떤 그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혁신 연구에서 좀 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예,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혹시 또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홍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어떤 미래를 대비한 정책 연구도 필요하고 또 특히 아마 전체적인 데서 정책 현장과 연구의 어떤 괴리에 대해서도 연결이 좀 갭을 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항우연의 안호승 박사님께 현장에 계신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 현장과 어떤 정책 간의 관계 또 혹시 그런 갭을 느끼신다면 그런 부분이 혁신 정책 연구에서 어떻게 반영됐으면 좋은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박사님. 예, 안호승입니다. 먼저 제가 좀 어려운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좀 제가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좋은 기회를 주신 스태프에도 감사드리고 이종원 부원장님 또 정재용 교수님은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탈추격 그러니까 추격을 벗어나야 되는데 선도형이라는 이 큰 용어가 아니라 탈추격이 중간 프레임이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걸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그러고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의가 끝날 때마다 비판을 받는 게 있죠.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끝난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수영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물안경이 없죠. 불안해서 굉장히 깊은 바다였는데 불안해서 밑을 수경은 없지만 눈을 뜨고 봤어요. 근데 잠시 그러길 잘했던 게 제 앞에 굉장히 큰 그 독해파리가 있었어요. 그 어두운 바다에서도 볼 수 있을 그 촉수가 막 뻗어 있죠. 조금만 더 갔으면 제가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불안해서 한번 봤는데 개가 있었고 위에서는 안 보였죠. 그래서 제가 좀 목숨을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거대 담론이 우리의 그 시야를 삼켜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꾸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처럼 왜 우리는 거대 담론에서 맴돌다가 밑으로 못 들어가나.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함을 느끼지만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서브 타이틀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은 뭔가 현상 대중적 대안의 나열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부족한 어휘력 때문에 약간 불편하신 얘기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탑다운으로 꿈을 많이 팔아왔다. 너무나 정확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은 기획과 전략적인 실행으로 가자. 저는 이 사이에 어떤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큰 거를 반성한 다음에 바로 아주 바텀으로 내려오죠. 기획과 실행 이거 이전에 톱다운의 어떤 실행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간 전략, 중간 에이전트, 중간에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정책 경쟁 프레임이 없는 이 중간을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정 교수님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자. 아까 그 토론자 되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위해서 기업과 사회 니즈와 연결하자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그동안 많은 혁신 담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실패를 했고 왜 실패를 했고 실패가 왜 반복되는지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어떤 그 R&D 국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실패하는 문제를 들여다보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술한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대중적 요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로 제가 나눠드린 그림은 뭐 양파를 놔뒀는데 특히 그 썩었지만 중간층이 썩은 걸 이미지로 가져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표지에 있습니다. 표지 오른쪽에 양파 2개 썩은 걸 놔줬는데 이게 저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국가 R&D의 그 실패를 얘기할 때 출연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그 OECD보다 더 많은 뭐 GDP 대비 4% 5% 하는데 그 투자는 국가 투자입니다. 정부 투자 플러스 기업 투자. 기업 투자가 70% 이상이 되죠. 그 많은 투자 중에 출연연이 가져가는 예산은 2%뿐이 안 됩니다. 2%뿐이 안 되고 인원은 어떻게 되냐? 출연연의 인원은 전체 약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행정직 다 합치면 12,000명. 근데 우리나라 출연연 전체 국가 R&D 인원으로 예상 잡히는 인원이 4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봐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인원으로 봤을 때 국가의 2%,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7%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그 예산에 비해서 출연연으로 오는 예산이 약 80%, 대학 예산 대비 출연연 예산. 국가 전체 R&D 예산으로 보면은 약 몇 프로 정도 되죠? 7% 예산으로 봤을 때 7%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전체 인원의 2% 수준, 예산으로 봤을 때 7%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반복된 실패를 근본 원인을 따져가는데 소비하지 않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덩치 큰 기관, 모양새 좋은 기관, 출연연에 쏟아붓는다는 거죠. 하지만 출연연 외에 또 많은 그 공공 연구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들의 부실은 감사도 받지 않고 가려져 있어요. 이런 많은 새는 제가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정책 실패의 많은 원인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보다는 손쉽게 누군가 하나의 어떤 희생양을 찾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만의 어떤 논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키워드 중에 굉장히 그 엔트로프로노십을 중요로 또 사회와 연결 이런 중요 키워드를 찾으셨는데 저는 또 중요 키워드로 찾은 게 그 스프루 연구에서 컴플렉시티 복잡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볼루션이 있었죠.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미국의 그 국방 획득 계획을 바꾼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그 거대 국방 사업이 자꾸 실패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복잡해지니까
계속 많은 돈과 기간을 쏟아부어도 실패하니까 에볼루셔너리 애퀴지션을 하자. 즉 진화적인 획득을 통해서 복잡 시스템에 대응을 하자.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복잡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100점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60점짜리로 만들어서 5년 내에 단기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검증해서 써보면서 또 다른 그다음 넥스트 그걸 기준으로 해서 70점짜리, 80점짜리를 진화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책이나 우리 그 거대 R&D 사업에도 적용돼야 될 계속 어떠한 그 시간만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쇼텀 프레임에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아웃풋을 가지고 계속 그 기반 위에서 조금씩 진화시켜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도 그 아까 풀뿌리 탑다운 이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지만 중간 에이전트의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큰 담론으로 봤을 때 우리만의 과학기술 정책이 없다. 이건 사실은 사물이죠.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할 전문가 또는 그 전문가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해외 동향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외 동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렇다라고 비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도 없고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훈련된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부족하지 않은가. 즉 현상, 보고서, 전략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에이전트가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번째로 오늘 토론 중에도 잘 나왔는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정부의 정치행정 경쟁력이 곧 과학기술 경쟁력이고 이제는 국가 경쟁력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왜 아무도 국가의 어떤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치행정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뒤진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지 심지어 중국은 정치행정 경쟁력으로 봤을 때 20위권 이내인데 우리는 40위권 바뀝니다. 중국을 규모만 아니라 리더십에서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전기차 얘기 나왔는데 제가 해야 된다라고 꿈꿨던 정책을 중국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래가 확실한 전기차가 확실하니까 1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정부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플레이어들은 그 수요를 보고 당신들이 투자해서 들어오세요. 즉 공공 수요 기반 혁신 유인을 이미 중국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죠. 단지 그냥 쇼텀 호라이즌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지원해서 단기적인 실적만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행정 경쟁력이 국가의 혁신 경쟁력인데 여기에 있어서 중국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 벙버지한 많은 얘기 중에 전환 이슈에서 우선순위는 뭔가를 따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순위로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인 것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려면 왜 안 되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 획득이 왜 안 되냐, 또 왜 공급 위주로 되고 수요 창출을 안 하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책임의 문제 또는 쇼텀의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이 인센티브 구조 이거를 보지 않고는 누구를 마녀 사냥하는 거죠. 이 인센티브 현재 정치행정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쇼텀의 1년 단위로 뭔가 성과를 보이고 2년 내에 뭔가 쇼부를 보고 또 전직을 하고 이런 그 인센티브 구조를 보지 않고는 또는 공공 구매를 활용해서 정부가 뭔가 하기에는 검증도 안 된 거 문제가 생겼을 때 뉴스에 당장 뜨겠죠. 정부 예산 낭비라고. 그런 구조를 빼고 어떻게 어떤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전문가 중심으로 분산하는 그런 체제로 좀 가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큰 틀의 고민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정책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라는 정책을 얘기하는 담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선진국들은 첨단 산업의 수출 포션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것, 이걸 아주 중요한 정책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 자체가 EU에서 낸 스태티스틱 중에 EU 내부의 거래는 빼고 EU 바깥으로 수출하는 첨단 산업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저희가 잘 아는 프랑스나 독일 외에도 놀랍게도 룩셈부르크가 가장 1위 국가이고 맨 왼쪽에 탄탄한 1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영국 옆에.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첨단 산업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독일과 미국 이런 거대 국가 우리가 뛰어넘기에는 한참 좀 먼 국가만 비교하기보다 이런 국가들에서 뭔가 그 임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그래프 중에 재밌는 게 일단 선도국들이 쭉 성장하는데 크게 드랍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인데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 보유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서비스 산업, 인공위성을 만들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키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또 좋은 얘기 나왔지만 서비스 산업을 하면은 산업이 키워지는 그런 그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 장점도 있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든 어떤 서비스와 제조업의 균형 있는 정책을 고민을 하는 것을 이 임플리케이션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첨단 산업의 중심이 ICT, 컴퓨터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인데 맨 오른쪽에 보듯이 이 산업이 적용되는 플랫폼이 어디냐? 자동차, 항공,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공은 좀 어렵지만 항공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과 우리가 갖고 있는 ICT가 왜 접목이 안 될까? 이 퀘스천을 던져야 됩니다.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퀘스천이 우리가 던지고 실제 그 토론에 들어가 봤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플레이어들과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전략을 가져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런 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이제는 아까 정치행정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세계 경쟁력 자체가 앨런 머스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나 어떤 앙겔라 마르켈 또는 뭐 오바마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과학기술 또는 국가가 어떤 혁신을 해야 될지 이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의 성공 이후에 이 사람이 제시한 뭐 미래 산업 중에 자기가 봤을 때 하이퍼루프라는 새로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어떤 많은 고민 끝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연구자들과 투자자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UAE마저 우리가 처음으로 적용하겠다고 해서 맨 아래에 보면은 UAE의 하이퍼루프를 건설하는 계획을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앙겔라도 마찬가지죠. 전환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을 다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자고 할 때 많은 저항도 있고 소셜 코스트도 치러야 하는데 그 전환 비용을 넘어갈 리더십을 분명히 의사결정을 내리고 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제조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폰 공장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고 맨 아래 그림은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리더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림인데요. 자기가 민주당이 끝나지만 분명히 어떤 공안 정치 이런 정치가 돼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그게 확산돼야 된다는 신념으로 내부자 고발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장치를 얼마 전에 통과시키고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그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저항과 대가를 뚫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맨 아래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반대할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특히 앨런 머스크는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전 재산을 투자했냐? 나는 끝까지 물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왜 우주 산업은 국가만 하고 민간이 아무도 안 하느냐? 그리고 자기한테 모든 전문가가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왜 하지 말라느냐? 그 질문을 끝까지 던졌던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경물 지지의 정신이죠. 근데 우리나라 리더십 제가 많은 경우에 만나보면은 어느 정도에서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대안 없다로 토론은 끝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 끝까지 그 이유를 물고 늘어지고 왜 그러냐 물고 늘어질 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데블스 애드보컷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는데 아무도 데블스 애드보컷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소통의 문화,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3번입니다. 3번에 보면은 그걸 잘 상징하는 게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 열차역이 있습니다. 창원에 열차역이 2개나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열차역을 2개를 만들어줘 버렸어요. 기존에 있던 역하고 새로 만드는 역하고. 이 참 말이 안 되는 투자죠. 근데 이런 현상만 있느냐? 신공항도 많은 부분들이 답답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신공항이 21세기의 신공항은 뭐냐? 저는 출연연의 분원이라고 봅니다. 어떤 출연연은 새로운 예산 하나도 없이 신규 사업 하나도 없이 정치인들의 자기 지역구 분원 지어주는 예산만 그 다음에 생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출연연 예산의 부실을 다 출연연에 쏟아붓는단 말이죠. 거대한 밑에 있는 해파리는 보지 못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이지 않는가. 특히 엔지니어링 산업 토목 건축을 하지만 인천대교도 설계는 해외에서 오고 우리는 건축만 했다. 이런 자성적 비판이 돌았지만 대통령 보고에서조차 2015년에 있었던 겁니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 보고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산업은 우리가 다 해외에 의존하고 이러다가는 중국에서 설계도 받아서 공사하게 생겼다고 비판도 하지만 히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산업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책 토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떤 전문의한테 들었습니다. 국가가 엔지니어링 산업 키우려고 10여 년 전부터 거대하게 투자를 했었다는 겁니다.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미국에 파견도 보내서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엔지니어링 산업을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가 엔지니어링 산업이 가장 많이 필요한 토목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그 시장과 이 키우는 역량을 연결할 중간 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엔지니어링 센터도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대기업은 계속 해외에 그때그때 필요한 도면을 의존해서 가져와서 썼고 역량은 안 키워져 있고 그런 히스토리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주면 된다. 또는 다시 한번 키워보자.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전략이 나올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론이 왜 얘기가 안 되는가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다시 정책 전문인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에이전트 역할을 할 히스토리를 챙기고 거기서 분명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최근의 사건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최순실 예산 다 삭감했지만 다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다 그게 지역구 쪽지 예산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정치 리더십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행정을 나무라지만 국회는 괜찮은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때마다 언론에 얘기를 터뜨리는 국회의원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신 겁니다. 나는 과학기술은 별로 표에 도움 안 되거든. 그러면서 큰 관심을 안 들고 이슈에 맞는 얘기만 터뜨리는 이런 형태로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들러리이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떤 4대강 사업,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뻔한 거를 시민들이 막아낸 건데 R&D도 그렇지 않은가. R&D 사업을 많은 어떤 그 정치인들의 뭐 일 벌리기에 그 들러리로 사용되는 그 결과 우리나라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많은 우리나라 1% 그 상위 1% 과학기술 인력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절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대 무슨과의 상위 10%는 우리나라용이 아니라 미국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남지가 않죠. 그 많은 투자를 한 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해외에 나간 그 과학기술인들이 미국의 2등 시민으로 남더라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건 가까이서도 제가 들은 겁니다. 한국에 왜 안 오냐 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밑에서 보면은 정책적으로 각국에 보면은 그 나라의 정책 지표에 따라서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가 다 중점 분야입니다. 즉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한 조정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부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담론의 왜곡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 긴급한가? 왜 매년마다 뭔가 그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가? 뭔가 미국처럼 3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마다 그 기간으로 할애해주고 그 기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가? 현상적 대응만 나서는가? 이런 문제를 던져볼 수 있고요. 축적의 시간보다는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축적의 역량, 산업과 연결 이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폭스바겐은 7세대 40여 년간 쭉 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짧은 진화 끝에 그나마 진화를 한 케이스지만 이 아반떼는 연비 면에서 폭스바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장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쭉 진화를 해가려면 기술과 연동해서 꾸준히 이 그 어떤 산업의 플랫폼 위에 기술을 얹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는 이게 자동차만 아니라 항공에서도 난다는 겁니다. 그 과학기술 경쟁력, 정치행정 그 경쟁력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이미 70년대 개발한 자스 39이라는 항공기를 쭉 40년 동안 계속 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용도에 다 쓰고 수출도 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T50을 개발했지만 잘 개발했지만 20년 수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엔진인데. 그래서 진화를 시켜가는 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산업과 연결해서. 그래서 좀 더 요약하면은 이러한 그 T50만에 생긴 게 아니라 헬리콥터에서도 진화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끊기고 또 다른 획득, 또 다른 구매, 또 다른 개발. 무인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개발할 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축적해서 계속 진화시켜는 에볼루셔너리 애퀴지션 또는 에볼루셔너리 이노베이션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초과학, 톱다운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목적형 기초연구, 산업과 연결된 산업에서 필요한 것을 분명히 타겟팅을 하고 그걸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 중요한 줄 압니다. 왜 안 되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전문가한테 분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한테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가 혁신 전략에 있어서 국가 혁신 전략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 관리 지표가 나오죠. 그리고 하부 과제로 뿌립니다. 그래서 하부 과제는 민간으로 이양이 되고 책임도 이게 관리가 되죠. 평가를 강화하자 이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성 이 사업 안에서 많은 파생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하부 과제와 연결이 되고 얼마나 정책적인 부합성이 있는가 이런 평가는 잘 안 되고 어떻게 평가되냐면 하부 관리의 실적의 통합이 상부 사업 관리의 어떤 실적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행위자 인센티브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자 인센티브가 얼마나 잘 설계가 됐는가.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지금 국가과학기술 행위자 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모든 부처가 일 벌리기 경쟁을 다 잘할 수 있는 일 벌리기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다른 부처에 뺏기면 안 되는 이런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경쟁력을 얘기할 때 부처를 나무랄 게 아니라 이 인센티브 구조가 왜 안 바뀌냐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일 벌리기 경쟁이 아니라 일 잘하기 경쟁으로 가려면 일 잘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리워딩으로 더 이상 더 사업도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 인센티브 설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역시 산업구조 역시 뭐 잘 아시는 대로 중간 허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은 왼쪽에서는 우리가 첫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 석권하는데 죽어라고 달려가서 저 제품이 뜨겠구나 하면 핸드폰처럼 달려가서 쫓아가는 데는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혁신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비중으로서는 세계 2위인데 오른쪽 아래 그래프 보면은 신기술 수요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즉 기술 기반에서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열심히 밤새워서 쫓아가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가 산업 구조만 아니라 R&D나 기획이나 모든 거에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페이지 유승민 의원께서 과학계가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죠. 욕만 말고 충분한 경험 축적하고 정치에 참여해라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도 하셨죠. 우리들이 와서 급조되는 걸 하니까 당신들이 하라고 하셨지만 그중에 툴은 유일한 게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비례대표 인선 과정도 과학기술 내에서 뭔가 제대로 성장한 사람을 인선을 하는가 또 그런 의견들이 잘 소통이 되는 구조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가장 크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는 정치인들이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과학기술계가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오시라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 오시라 역할을 합니다. 예,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현실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대해서도 이젠 바뀌어야 된다. 전환적인 그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환적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고 홍성주 연구원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기존 경로 해체, 수직 경로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러한 그 전환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맨 아래 가운데 보시면 대안이 뭐냐? 지식 관료가 대안이다. 즉 이 말은 관료들이 전문성을 높이자는 건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 관료로 해결이 될까? 이 퀘스천을 던져야 되죠. 안 그래도 권한 집중으로 뭔가 다이버시티가 없어져서 정책의 다양성도 없고 견제도 안 되는데 지식 관료주의로 해결될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그림이 뭐냐? 기가 찬 모습입니다. 국민안전처 소방서의 성과 평가를 뭐로 하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2점 감점, 그리고 언론에 부정적인 뉴스가 났을 때 1점 감점. 그거 외에는 성과 평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노력에 대한 이러한 그 중앙행정부처의 편의적 그리고 우리 곤란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고생을 했는지 평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죠. R&D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 제가 그 정치에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병목 현상이 있다. 많은 분들이 정치만 바라보고 행정만 바라보고 있고 행정 내에서도 기재부만 바라보고 있고 병목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체제 전환적인 어떤 혁신의 담론을 얘기하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즉 뭔가 수평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평적인 통합에 되려면 당연히 복잡하니까 중간 에이전트로서 스태피의 역할이나 정치 전문인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려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리더십도 오늘도 좋은 자리지만 조금 더
어떤 그 사회자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즉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같이 공부하는 분 사진을 희미하게 실었는데 대덕 연구단지에서 동아시아 그 정책 포럼을 했을 때 오해를 했는데 가장 멋지게 된 한 회가 있었어요. 수평적인 포럼이 됐는데 이분이 한 가지 키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담론이 나왔을 때 시간을 끌고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아니라 이 담론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또 반론이 나오면 더 얘기하실 분, 더 얘기하실 분. 그 얘기가 끝까지 갈 때까지 해보니까 오늘처럼 좋은 얘기 한 적이 없다.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라는 그 토론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자형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게 소프트한 거고 하드한 거는 고난 위임입니다. 제가 그림 가져온 거는 나사의 스페이스 미션 센터인데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라곤해서 그 전문가들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로 인정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보이스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실패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국가 연구가 공공재라고 하지만 전제가 떨어졌죠. 국가 산업과 연결됐을 때, 사회 문제와 연결됐을 때, 미래와 연결됐을 때만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벙버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분명한 국가 전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꾼다라는 그 정책적인 비전, 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하면은 미국이 저런 미래를 꿈꾼대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요 하면은 공공재가 되는 거죠. 그 중간 연결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걸 뛰어넘으려면은 전문인들이 이익 단체가 됐다라는 이런 매도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양하고 이 사람들의 정책 역량이 커갈 수 있는 위임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경우 랜드 연구소에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랜드 연구소에서는 대안이 쉽지 않으니까 정책적으로 롱텀 호라이즌, 그 다음에 이게 산업에 필요한 거냐, 공공에 필요한 거냐, 이러한 것들의 영역을 나눠서 에이전트들을 나누고 그 에이전트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에이전트들은 행정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국회에 직접 자기의 정책으로 예산을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거를 선진 프로세스로 해보자는 겁니다. 이 그림은 ISO의 그 국제 기술 규정을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국제 기술 규정을 만들 때 이렇게 복잡하지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지만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많은 그 토론과 그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되고 문서로 남기게 되죠. 이 정책 포럼이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될 게 아니라 스태피도 407회인데 407회 포럼 중에 다음 포럼으로 넘겨서 더 깊은 아젠다로 해야 될 거, 프레임을 넘기든지 어떤 워킹 그룹을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토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모여진 합의가 바로 어떤 그 제도권 수준의 영향력을 갖게, 또는 어떤 그 국가 R&D 계획이나 이럴 때, 또는 차기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학 교수들이 와르락 몰려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합의된 것들이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의 기초를 좀 높이는 그런 역할로 스테피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이끌어갈 어떠한 그 리더십과 체제, 프로세스의 선진화가 다 필요한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요. 이러한 그 우리의 그 리더십 인선의 어떠한 그 공정성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두즈 앤 돈츠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해외 리더십을 경험해 본 분한테 간접적으로 듣는데, 해외는 리더십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에 대한 두즈 앤 돈츠의 매뉴얼이 굉장히 굵다고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으로 올라갈수록 두즈 앤 돈츠가 없죠. 권한을 다 갖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전진하려면 위로 올라갈수록 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지 뭔가 좀 매뉴얼화, 좀 성문화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래 그림은 우리 할머니인데 그 차가 오면은 고사 지내죠.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착한 그 서민들입니다. 고사라도 지내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착한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사회는 권위에 대한 의존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조금 잘해주세요. 그나마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잘해주세요라고 비는데, 그 많은 분들은 거대 담론에 맴돌거나 우리 진짜 문제가 뭔지를 파고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 전문인, 중간을 파고들고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키우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뒤에 결론 요약분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시 정책과 NIS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리더십 문제, 전략적 선택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왜곡되는 문제, 그다음에 우선순위와 한계 요인이 뭔지를 질문을 던져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본 거고요.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그다음 요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Vision without action is a daydream. 행동이 없는 비전은 그냥 한낮의 꿈이라는 것뿐이죠. 근데 그다음 말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Action without vision is a nightmare. 많은 행동을 하는데 비전이 없으면 그건 악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어떤 중요한 보고서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바로 이 얘기죠. 비전이 없어서, 정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아무도 없어서. 왜 없습니까? 없어도 아무 때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촛불 전국 왜 가능했습니까? 검찰이 못한다고 했는데 법원이 견제를 해줬죠. 해도 된다라고. 정책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까? 어떤 단기 정책을 한다고 계속 동일한 레토릭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단기 정책이 어떤 공공의 자리로 나서기 전에 견제하는 장치가 왜 없냐? 퍼블릭하게 민주적으로 경쟁하는 장치가 왜 없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분명히 역량이 있습니다. 촛불이 보여주듯이 평화적인 시위를 얼마든지 하는 역량이 있듯이 우리 안에 분명히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장치가 문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견제를 했는데 한 30분 이상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자르진 않았고요. 제가 뭐 요약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로 리더십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정치 행정에서의 경쟁력, 또 이걸 실천하기 위한 구조 개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내부에서 또 깊은 더 토론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중에 이제 마지막이지만 또 제일 중요한 토론을 해주실 분이 남았습니다. 용홍택 미래부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책 입안이나 실제 실행을 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혁신 정책의 새로운 방향 또 앞에서 제기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혁신 정책이 이런 주제들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미래부 용홍택입니다. 뭐 발표 또 토론 잘 들었고요. 내년은 이제 저희들이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해입니다. 5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보면은 좀 과학기술에 좀 이렇게 그쪽이 좀 편중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세울 때는 정말 여기에서 제시한 트리포드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경제, 사회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본 계획을 한번 세우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과장도 오셨고 또 사무관도 오셨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듣고 잘 배우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우리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자 해서 봐보니까 우리 과학기술, 경제, 사회 이렇게 트리포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이 뭐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제 X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이제 X잖아요. X마인드. 그 X마인드를 프로젝트화하는 게 이제 이 X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착수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제도 국민 공모로 해서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 또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이라 가지고 별도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와 과학기술 이게 뭐 연결하기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뭐 트리플 AS라든가 그런 쪽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굉장히 그 익숙한 어떤 그런 토픽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쪽에 이렇게 익숙한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오늘 잘 그 발표를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 문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고령 아닙니까? 고령화 이거 풀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툴이 빅데이터, 또 그걸 케어할 수 있는 로봇 이런 거다 그러면 이게 또 과학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사회와 과학기술은 결코 그렇게 불가분의 어떤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 이 발표자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이 정책이 나아갈 키워드, 뭐 키워드 그러면 그 길면 안 되잖아요. 또 그 키워드가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가장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는 너무 초라하고 네 가지는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해가지고 항상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래서 저도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키워드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융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 자료에 나온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예시를 한 2개 정도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예시를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 그 프로젝트 그 사업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탑다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과제 할 사람 이렇게 하면 그 과제를 보고 줘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붙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이제 과제가 그 사업이 과제 중심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과제 탑다운으로 기획된 그 과제의 연구비를 주고 이런 형태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가지고 먼저 사람 한번 뽑아보자. 먼저 그 다음에 과제를 생각해보자. 그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거꾸로. 그렇다 그러면 자, 그 사람의 지금까지 트랙 레코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 이 두 가지 보고 사람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그 역량에 맞는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을 때 가장 신바람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삼체고공 해가지고 뭐 3개, 5개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제 하나 하면서 자기가 신바람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과제에서 사람, 그걸 거꾸로 한 번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에서 과제로 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또 뭐 지금 이제 우리가 한 20조 정도 그 연구비가 이게 정부 예산이 20조 규모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뭐 참여 제안 받은 그런 연구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연구비를 잘못 써가지고 그걸 이제 반납해서 그 처분을 받은 이런 처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자들이 정부 행정부처로부터 어떤 이런 참여 제안이라든가 연구비 환수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넥스트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소송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묻히게 되면은 소송이라는 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다음 말만 들어도 그게 소송이라는 건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뭐 좋은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소총위원회 같은 경우 그 법에 가기 전에 거기서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줘서 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또 뭐 이것과 가장 유사한 거라 할 수 있겠는데, 산업기술보호 분쟁위원회가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그게 산업기술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기술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분쟁들 조정해주고 법에 가기 전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것도 사람 중심으로 먼저 여기서 한번 필터링해서 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 중심이 제가 여기 뭐 연구자 중심이라고 쓰지 않는 게 이게 정부와 연구자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는 공급자가 정부가 되고 수요자가 또 연구자 되겠지만 연구자와 국민의 입장에 봐볼 때는 또 연구자는 국민의 어떤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또 연구자가 공급자 또 국민이 수요자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사람이니 그저 연구자 이런 특별한 그걸 하지 않고 전부 다 그걸 통틀어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권입니다. 분권. 뭐 이게 정치적 용어는 여기서 아니고요. 분권 제가 생각하는 이 분권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기초연구 사업이 금년에 이제 1조 1,000억에서 18년까지 1조 5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실하게 2017년에는 1조 2,600억이 이제 반영이 돼서 나머지 이제 18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이 반영이 돼서 1조 5천억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됩니다. 지켜지게 되면 이게 4천억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지금까지 1조 1,000억을 해왔던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과제를 나눠주면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 이 조그만 소형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로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 다 풀뿌리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과제로 나눠주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걸 지금의 형태로 그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한다면 4천억이라 그러면은 이게 과제를 한 과제당 5천만 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게 8,000개 과제가 되겠죠. 그럼 그 8,000개 과제를 전부 다 연구재단에서는 아무튼 협약하고 평가하고 이거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연구재단이 얼마나 훌륭한 어떤 그런 인재들입니까? 그분들이 이 기계적인 어떤 이런 걸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지금의 이제 우리 그 출연기관의 사업 관련하는 그런 파트, 그 다음에 대학은 산학협력단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산학협력단 아니면 출연기관의 그 관리라는 그런 부서에 맡겨주자. 그렇게 해서 이 4천억을 100억짜리 40개로 할 수 있고 100억짜리 한 10개, 그 다음에 50억짜리 뭐 한 50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학마다 또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 예산을 대학에 줘서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그걸 선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볼 거는 한 5년 혹은 7, 8년 후에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래서 결과로 5년 후에 그 결과를 우리가 봐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예산이 감축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 바탕의 어떤 그런 분권 이게 앞으로 우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엑스코어 사업이라 해서 내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엑스코어 사업은 제가 이제 인력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이제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 엑스코어 사업은 뭐냐 그러면 우리 대학원생도 연구 책임자를 한번 하게 해보자. 대학원 교수님만 이렇게 연구 책임자 돼서 그 교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미션만 그 어떤 그 프로젝트 그것만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수행할 게 아니고 대학원생도 연구 책임자가 한번 되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생이 연구 책임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다만 연구 책임자가 대학원생이 되고 그다음에 멘토로 이제 그 지도 교수와 그다음에 이제 민간의 어떤 그 전문가가 멘토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 대학원생의 어떤 사업을 도와주고 그 대학원생은 또 대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 이제 엑스코어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40억은 이제 뭐 조그만 예산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 1,000억씩에서 이제 한 400개의 과제가 되거든요. 이 400개를 다 이렇게 뿌려준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해왔어요. 400개를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뿌려줘봐. 이거 의미 없을 것 같다. 이거 어차피 이거 덩어리로 해서 일단 우리 그 연구 수행기관 그쪽에 좀 맡겨서 거기서 좀 알아서 이렇게 거기 이 대학의 어떤 그런 R&D의 철학과 또 출연기관 철학 그런 철학 맞게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개 대학으로 가자. 또 내년에 또 예산 또 증액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 현장 맞춤형 이 엑스코어는 실질적으로 조그마지만 아무튼 그런 샘플 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융합입니다. 융합. 융합인데 융합 뭐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융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융합 좀 뭐 출연연도 지금 융합 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뭐 100억 막 이런 규모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큰 가장 그 예산을 지원한 정부 차원에서 융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메디칼 하나 예를 들자 그러면 자, 우리 이상적으로 자, 미래부는 기초라니까 기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산업부는 산업의 어떤 그런 연구를 하니까 그 기초 연구가 산업부로 흘러가서 그 산업부가 만든 어떤 그런 산업의 어떤 그런 그 제품이 복지부 가서 임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리니어적인 이상적인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어찌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미래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산업부로 가서 산업부에서 더 쿠킹돼서 그게 복지부에서 임상해서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차제에 부처에서 지금 우리 출연기관 뭐 대학 이런 쪽만 매칭의 어떤 그런 개념을 도입하지 말고 정부 부처가 매칭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 어떤 로봇을 한다 그러면 자, 산업부가 로봇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미래부에서 좀 매칭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쓸 수 있는 복지부에서 매칭을 좀 해주고 전체의 그 어떤 그 사업은 산업부가 책임을 주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책임은 사업 단장에게 정권을 줘서 그 사업 단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그 예산이 미래부 이 조금 하고 또 산업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이렇게 해서 그냥 미래부에서 미래부대로 산업부에서 산업부대로 그다음에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예 덩어리 예산 나갈 때 정부 예산 나갈 때 매칭을 해가지고 한 예산 형태로 해서 그 예산으로 정말 기획에서부터 IP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나르는 어떤 실용화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한 그 풀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오직 좋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융합은 그런 개념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저는 뭐 어차피 정책을 실행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사람, 그다음에 분권, 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발제도 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있어서 이미 정부에서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분, 10분 정도 조금 지체되기는 했지만 그 발제하신 정 교수님의 요약 및 마지막 그 코멘트는 저희가 플로어 질문까지 다 받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청중석에서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저희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이 특정 뭐 전문가 그룹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에게 다 오픈돼 있는 포럼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인터넷으로 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 정도, 저기 먼저 드신 분, 뒤에 계신 분. 예. 제가 일찍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정책을 30년 정도 연구한 양승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연구를 끝내놓은 11월, 12월에는 다른 분야 정책들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많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설 때 그 과학기술처가 분리됐잖아요. 교육부하고. 그러면서 대학의 기술력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뭐 발표자나 토론자나 누가 다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4년 동안 그 대학의 기술력 강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런 어떤 정책에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아까 미래부 토론자께서 그 대학원생에게 연구 책임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뭐 작게나마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거 중간 평가 결과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생들에게 뭐 연구 책임을 주는 것을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제 지도 교수가 이제 비로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올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 액티브한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로서 하는 것에 그 효과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3분 정도밖에 예, 그럼 간단히만 해주시죠. 네. 네, 전북대학교 신동아입니다. 오늘 대단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셨고요. 또 스태피가 오늘 참 좋은 주제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까 토론자도 방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책 이반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가지 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R&D 정책에서 가장 기본은 아마 혁신의 얘기가 나오는데 창조입니다. 창조의 바탕을 둬야 혁신이 나오는 거고 그 창조의 것은 사실은 과학 기술자한테 맡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 창조과학부나 과학을 담당하는 이런 관리들의 손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용 국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사랑과 융합 그렇지 않으면 이 다른 정책들 대단히 좋은 그 정책을 그대로 입안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절대로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갑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즉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정부의 관리들이 앞서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거나 연구소에 있거나 그다음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정책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싹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재영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그게 가능한지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평가 시스템들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80% 이상이 우리 지금 여기 연구나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입니다. 대학 교수한테 지금 연구비도 엄청나게 나갔죠. 대학 교수한테 평가 시스템이 뭡니까? SCI 논문이에요. SCI 논문만 가지고 지금 거의 8, 90%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SCI 논문 지금 우리나라 SCI 논문은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성장 속도는 제일 1위입니다. 그 SCI 논문 내에서 이 사회와 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어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말 피땀나는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가 이 사회와 학계 또는 경제계에 얼마큼 영향을 줬냐 그거예요.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저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재영 교수님은 그런 시스템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희가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할애를 해서 마지막 지금 손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먼저 드신 분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퇴직하고 모건대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박석지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주제 이슈 중에서 하나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조선 산업하고 해운 산업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해야 되고 국내 경쟁력 내지는 생산성 자체가 엄청나게 뒤떨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형태 그 쇠퇴하는 산업 부분하고 혁신 정책하고 분명히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혁신 정책을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새로운 산업,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서 과연 이렇게 쇠퇴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해야 되는 이런 산업에서의 혁신 정책이 과연 어떻게 연결해서 이 부분을 다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더 당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플로에서 하신 질문 중에 대학의 기술력이나 대학원생 PM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괜찮으시면 용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조금 부탁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 겸해서 정재윤 교수님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 국장님 먼저.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그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쉬운 문제요.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엑스코어 그 사업의 이제 중간 평가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엑스코어 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엑스코어 사업이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중간 평가 결과는 아직 없고요. 아마 주위에서는 뭐 대학원생이 연구 책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염려도 하시고 또 기대도 하시고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기대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잘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의 기술 경쟁력 강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지금 그 아까 우리 발표 자료 나왔지만은 이제 그래스루트 그래서 이제 풀뿌리 그래도 이 정부에 와가지고 그 대학의 그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제일 기여한 어떤 그런 사업이란 게 지금 한 1조 원에 상당하는 그 풀뿌리 기초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년부터는 그 이 풀뿌리 기초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외되었던 그런 분들이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박사하시고 갓 오신 이제 그런 그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의 어떤 그런 연구 시스템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연구비를 신청하고 그렇게 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사회에는 아직도 이렇게 끼리끼리 좀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생애 첫 주기 연구비 해가지고 그냥 3천만 원을 줘가지고 한 5년 동안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풀뿌리 이 부분에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패널들 분께서 주신 의견 포함 그다음에 청중석에서 주신 질문 및 의견 포함해서 정재윤 교수님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이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세 분 고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 또 플로에서도 또 라이브한 질문을 또 해주셔서 또한 앞으로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혁신 정책을 논하든 연구개발 정책을 논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게 연구개발은 확실해야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걸 우리가 버려야 돼야 결국에는 연구개발 정책이나 혁신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그 개별 교수님의 코멘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발표가 항상 불완전하면 토론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홍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의 현황 분석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범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포함을 안 했고, 그것이 또 안호성 박사님께서도 잘 보완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 교수님에 대한 코멘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쫓아가기 위한 프레임이 아닌가를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균형적 사고가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착된 사고는 뭐냐면 계속 쫓아가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 내 마음은 전환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국 우리의 마인드셋,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한번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안호성 박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에이전트의 부분, 그 다음에 정책 그 행정의 경쟁력, 그 다음에 기능적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메꿔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제가 아주 공감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용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 이런 부분들, 정책 실험 이런 것들 하고 계신데 몇 가지 지금 미래부가 새로운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논의할 때도 반드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도 포함하고 계시다라는 건 아마 오디언스도 또한 저 또한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융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융합에 맞게 우리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앞단 부분에만 우리가 꿈을 파는 더해서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 지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그러한 정책 디자인들이 우리가 새롭게 도입해야 될 정책 기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플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평가 시스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마 그 부분 아마 그 같은 저도 맥락이라고 합니다만은 정부가 앞으로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어떤 것도 중요한 앞으로 이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정책 기획자들 입장에서도 연구자들이나 혹은 그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량이 얼마나 증대됐느냐의 관점에서도 평가가 도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새롭게 봐야 되는 평가의 시스템이고 레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무조건 감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학습의 역량을 올렸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융합이든 전환이든 탈추격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기획자나 실행자가 서로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가 신뢰라기보다는 서로 감시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그런 신뢰를 기반하는 정책 프레임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시도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오늘 토론에 있어서도 조금 긍정적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 저희 정책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또 다른 출연 연구기관들 같이 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의 민주주의 혹은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개혁이나 변화를 하기에 유리한 시기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그림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 스태피가 다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과학기술, 최소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그런 국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계기가 이 포럼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그 방청객 분들과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정재윤 교수님 세 분 토론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정재윤 교수님과 세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정원 부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올해가 9일 남았습니다. 예, 2016년 병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도 저희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407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